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가장 정말 어려운 이야기, 가장 쉽고 재밌게 해주는 우리 쉬운 남자 문홍철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좀 쉽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또 정 프로님이 어려워도 잘 해석을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지난번 문홍철 팀장님이 나오셨을 때 제일 고민이 컸던 시기가 3월 말 4월 때였거든요. 그때 나오셔서 생각보다 시장 좀 좋게 봐도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직전에 나오셔서는 이제 여전히 나쁘진 않은데 7, 8월 조금 여기서 고민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딱 요 시점에 나오셔서 오셨습니다. 예, 조금 변한 게 있는지 그대로인지 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전 이제 문 팀장님 믿고 가기로 했거든요. 아, 무섭게 왜 이러세요? 오늘 얘기하시는 거에 따라 저 지금 보유한 거 상당히 정리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사실 이제 채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주식에 좀 그렇죠. 오리엔트된 얘기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치 이제 자폐처럼 지 좋아하는 이슈만 얘기하다가 이제 갇혀가지고 사람들 다 알바노인데 겸손하시네요.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방송을 계속 좀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마지막에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뭐죠? 기억 안 나십니까? 오늘? 시장에 뭔가 수급이 매수를 하려는 돈들이 많은 것 같다. 공격성이 있다.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러냐? 대형주들이 잘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왜 살려고 그러냐?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렇죠. 더불어서 이제 저번에 제가 계속 나왔을 때 얘기했듯이 저희가 코스피, 뭐 미국 다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뭐 채권도 좋게 봐요. 금리 떨어질 거다. 이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부채 한도 협상 있었을 때 그 얘기 해주셨어요. 끝나고 나서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 경색 부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망이 좀 바뀌었는데. 그게 최근에 바뀌었어. 저는 그 얘기를 바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정광호 대표가 나오셔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MMF를 통해서 돈이 빨려 들어가면 순간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전에 그 얘기 제가 드렸죠. 그 부분이 지금 그래서 바뀌셨다는 그때 이제 스폰지 거죠? 비율을 들어가지고 스폰지가 MMF인데 맞습니다. 스펀지가 이제 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 이게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토해내야 돼요. 근데 안 토해내고 지가 계속 갖고 있으면 그리고 오히려 더 빨아들이면 이제 물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물고기들이 말라 죽겠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제 돌멩이를 스폰지에다가 올려놔가지고 물이 이제 쫙 빨려 나오면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주식시장 입장에선 이제 물고기니까 물이 좀 나와줘라.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이란 건 부채 한도 전에 타결 협상되기 전에 이게 타결이 되면 이 스폰지가 물을 더 머금을 수 있다. 오히려 채권을 발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유동성이 말란다. 말을 가니까 주식이 저희 좋게 봐요. 그런데 잠깐 안 좋을 수 있다. 그 얘기 해주셨어요. 했는데 제가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어떤 숫자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가요? 결론적으로 스폰지가 물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뱉어내고 있다. 좀 더 가? 좀 더 가야 되겠네.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결국은 이제 좀 더 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오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고민을 했는데 설명이 안 돼. 뭐예요? 왜? 어렵게 해봐. 내가 해볼게. 설명이 어려워. 이해해볼게요. 설명이 어려워요. 그냥 해봐요. 아는 해봐요? 거. 때리지 마세요. 제가 먼저 이해해보겠습니다. 스폰지에 누가 돌멩이를 얹어놨어요. 그래서 이 MF들이 스폰지인데 엄청난 돈을 자기네들이 머금고 있었어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채 한도가 협상이 끝나면서 미국이 정부가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했죠. 이 단기 국채가 돌멩이에요. 아주 무거운 돌이야. 아주 무거운 돌. 그래서 MMF들이
얼쑤 이 단기국채 금리 너무 좋네 하면서 단기국채를 MF가 담고 가지고 있던 현금 유동성을 밖으로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밖이라는 건 어디예요? 정부? 정부라기보다는 그 토해낸다는 거는 이 유동성 시장, 단기 자금 시장.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동성이 풀렸다라고 했을 때 어디로 풀렸어요라고 얘기 잘 안 하죠. 그냥 네네. 풀렸다. 이 경제 시스템 내에 풀렸다. 즉 이 MF들이 가지고 있던 유동성을 풀어내는 건 경제 시스템의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걸 의미하는데 네. 미국 정부가 대량의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 단기 국채를 MF들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스폰지가 물을 머금고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돌멩이를 얹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MF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유동성을 밖으로 풀어내겠죠. 그래서 시중에 자금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다면 유동성의 감소가 의외로 크지 않다. 크지 않다. 풀린 거 아니에요? 다른 또 흑수 요인이 있어요. 흑수 요인이 있어. 근데 그거를 다 똔똔 쳤을 때 합쳐봤을 때 네팅 순으로 보면은 유동성이 그렇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지금 정부와 네. 그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그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네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둘이 정말 서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이건 않고.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건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유동성이 적절히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 말씀을 이 퇴근길에 나와서 말하신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네. 정강호 대표하고 문홍철 팀장이 딱 두 분만 아니, 말씀하셨어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제가 진짜 쉽게 얘기한 거예요. 네. 할 수 있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굉장히 제가 핵심 다 빼고 네. 그냥 결과만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MF들이 가지고 있던 왜 금리가 높잖아요, MF가. 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부가 발행한 단기 국채가 금리가 너무 더 좋아. MF 갖고 있는 현금보다. 그러니까 예를 담아요. 돌멩이를 샀어.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스펀지의 물을 그냥 다 뽑아낸 겁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가 또 그래? 한국도 그래요. 우리? 그런 신호도 있나요? 이게 좀 이제부터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네네.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재밌게 하시네 방송. 지난주에 네. 금통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한국은행. 네. 거기서 기자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큰 질문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가 네네. 다시 늘고 있다. 네네. 상반기에 특히 6월에 엄청 늘었어요. 맞아요. 네네네. 그랬죠. 네?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금리 올리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든다? 자, 부채의 증가는 경제 시스템 유동성의 증가죠. 그렇죠.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네, 돈의 그렇죠. 양이 증가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금리 올린 효과가 반감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다행히 물가는 높게 안 나오니까. 네, 다행인 거죠. 네, 따라서 좀 풀어도 되는 거야. 근데 하는 입장에서는 긴축을 하고 있는데 유동성이 풀어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자, 두 번째 가계부채 왜 늘었죠? 아파트 담보대출. 담보대출 왜 늘었죠? 담보대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 왜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 왜 올랐냐? 뭐 규제가 좀 규제가 완화됐죠. 네. 그겁니다. 1월 달에 이 대화가 잘 되는데. 정부가 규제를 대량으로 완화됐고 네. 그때 사실은 사람들이 왜 할까? 왜? 규제 완화를 왜 할까? 왜 할까? 작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올해 초에 정부가 보기에 이거 그대로 두면은 경착륙이다. 위험하다. 네. 여기서의 위험한 건 주택 가격보다는 사실은 부동산 PF. 쪽이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두면은 네. 위험하니까 네.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특히 1월 3일 날 나왔던 일상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분양 시장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네. 부동산 PF는 사실 분양 시장을 타겟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분양 시장이란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른 건 일종의 부작용이지. 그거에 대한 정부가 주택 가격을 올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부동산 PF를 살리기 위해서 분양 시장에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살리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악화되는 걸 좀 방지하기 막기 위해서. 네. 네. 다만 주택 시장은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완화를 시켰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는 레고랜드 사태였죠. 그렇죠. 네네. 채권 시장이 망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정부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정부가 하느니
특히 하느니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느의 타겟 금리는 3.5지만 음. 단기 금리는 사실 걔보다 밑에 있었습니다. 음. 이거는 뉴스에 안 나와요? 음. 네? 안 나와요? 단기 금리가 3개월짜리 금리는 네. 3.5보다 훨씬 밑에 있었어요. 누가 누구와 거래하는 단기 금리예요? 이거는 기관들 간에 네. 짧은 뭐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자금을 주고받는 금리예요. 자,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이 풀리면 금리는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느니 타겟을 3.5라고 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으면 이 타겟 3.5가 유지가 안 돼요. 더 밑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실제 3월 달까지 이 자금 시장이 상당히 잉여로운 풍부한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금이 결국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물을 따르면 이게 돈이라는 게 물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따르면은 그 물이 여기저기 퍼져가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아마도 뭐 주식 쪽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니까 당연히 주식도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물가도 떨어지는데 당연히 주가가 이제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4월 달부터 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 아니에요. 네. 제가 면책조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것처럼 자꾸 속삭이지 좀 네. 마시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 나오는 네. 것 같잖아 자꾸. 네. 엄청 얘기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제 겁이 나서 그래요. 겁이 나서. 아유 그런 거. 제가 겁이 나. 이거 제 생각 아니고 네네. 시장이 그렇게 의심한다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네. 자, 시장이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 4월 달부터 하느니 네. 자금을 흡수합니다. 뭘로? 중앙은행은 뭐 흡수하는 수단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통화채 발행을 하면 시중 자금이 빨려 들어가요. 통화 안정 증권. 증권. 네. 네. 통화 안정증권을 발행하면 시장에서 채권을 그 하느니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흡수합니다. 돈은 가져가고. 네, 가져가니까. 네. 그러면서 타겟 금리가 다시 3% 위로 올라옵니다. 맞아요. 3.5% 위로 올라옵니다. 네네. 3.5%. 사실 이게 통화 정책상 맞죠. 원래 그렇게 해야죠. 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터지죠? 새마을금고가 네네. 터졌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문제의 핵심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이 아니고 사실은 부동산 PF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핵심은 부동산 PF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니라 네. 시장의 지금 시장에서, 의심은 네. 시장의 의심은 이미 야, 이게 단기 금리가 3.5를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네, 아. 라고 추정을 네네네네. 하고 있고 네네. 그럼 3.5를 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유 이 사람 위험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하느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거 총재께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저거는 아닌데. 총재께서 야 우리는 워닝을 충분히 했고 우리가 워닝을 충분히 했고 니들이 니들이 잘못했다고 아니지만 우리 워닝을 충분히 했고 우리 잘못은 이건 당연히 통화정책상 타겟금리를 맞추는 게 맞지 타겟금리보다 밑에 시중 금리가 있으면 안 되지라고 이제 한국은행과 이제 한은 총재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채권 시장 저 아니고요. 채권 시장의 의심은 야 이거 3.5를 넘어가면 뭐가 터지나 보다. 그게 그렇죠. 작년 말. 네네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금 풀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니까 조용히 넘어가다가 다시 한번 높이니까 또 터진다. 이거 뭐 있다. 이거 3.5는 물이 100도가 넘으면 끓고 100도 이하에서는 안 끓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100도야. 그 100도를 이 3.5를 넘어가면 뭔가 문제가 터지는 그럼 가능성이 이거는 있는 지금 것이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3분기 안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네. 레고랜드 터졌었고 그 다음에 미국 금융위기 터졌었고 터졌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문제가 터졌죠. 등장을 한 거니까 네. 분기마다 하나씩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가 아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금리가 올라서 문제가 될 때 항상 노이즈가 생겼었던 노이즈가 거거든요. 생기죠. 특정 금리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미국의 SVB는 네. 그 어떻게 금리 올라갔을 때 터졌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했잖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하하 문 팀장님. 아니, 그냥 금리가- 궁금해서. 자 금리가 높죠. 높아요. 그러면 그 SVB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채권이 엄청 많잖아요. 국채 특히. 예. 걔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엄청 떨어질 거 평가損, 아니에요. 왜냐면 평가손. 금리가 높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산 규모가 엄청 쪼그라드니까 야 이거 위험 생겼다. 빨리 돈 빼자. 이래갖고 이제 뱅크런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래요? 예. 아 좋았는데. 국채가 아니고
국채가 아니고 네. MBS. 아 그래요? 모기지담보부채권. 그때 누가 국채라고 그랬고. 여튼 뉴스엔 다 국채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실제로는 그래요? MBS입니다. 뉴스에는 제가 제대로 본 거죠? 뉴스는 제대로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뉴스가 다 국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그 문제는 미국에서 그렇게 터졌단 말입니다. 터졌고 또 하나 잠깐 잠깐만 이건 그냥 네. 약간 곁다리인데 네. 그 MBS는 특징이 있어요. 네. 어떤 특징이면 금리가 올라갈 때 기하급수적으로 터져요. 올라갈 때마다 막 0.1 올라갔을 땐 2개 터졌는데 0.3 올라가면 갑자기 4개 터지고 막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 특성이 있어요. 특성.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해했어요. 네. 우리나라 네. 금리가 3.5가 넘었을 때 터지게 되는 네. 메커니즘은 뭡니까? 자, 첫 번째 SVB가 과연 그것 때문에 터졌느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뭐 물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열이 나. 예? 사람 몸이 열이 나가지고 막 열이 나니까 이제 해열제 먹이고 근데 문제는 열의 원인을 알아야죠. 그 SVB의 채권 평가 손실은 일종의 열인 겁니다. 사람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증상이다. 네, 증상이고 실제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유동성 긴축에 있습니다. 그랬었죠 이제. 네, 은행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이제 양적 긴축 과정에서 벌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심화되다 보니까 가장 약한 고리였던 일부 은행에서 터진 거죠. 그렇죠. 다만 그게 겉으로는 마치 평가손. 아니 미국에서 지금 SVB보다 평가손 큰 은행이 2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걔네들은 안 터지고 SVB가 터졌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한 금리에 고리인 대한 거죠. 경험이 있으니까 안 거죠. 네. 연준도. 예. 이게 이제 그 약한 고리가 터지게 되는 건데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과잉 긴축이 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냐? 이 금리와 유동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호수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이제 유동성이죠. 네. 자 유동성이 줄어요. 즉 호수물의 유동성이 이제 쪼그라듭니다. 자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물고기들은 괜찮죠. 난 어차피 뭐 물이 줄든 말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근데 호수의 가장자리에 있는 물고기들은 약간 아차하던 네, 예, 하다가 방심하던 물고기들은 갇혀서 갑자기 이제 네.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네. 헐떡거리다가 이제 죽든지 그렇죠. 하겠죠. 네. 근데 얘네들은 나 왜 죽지? 음, 호수에 물이 없어. 근데 물이 없어지는 원인을 모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동성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약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떻게든지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게 유동성이 시장의 좀 특징이에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가 터져. 이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유동성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는 가장 터지는군요. 약한 고리가 늘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시장 좀 특징입니다. 이유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달라요. 그건 증상이에요. 결국 핵심은 유동성의 부족이다.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중에 제일 약한 놈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약한 고리는 부동산 피해부죠. 한국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건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썰이에요, 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앞으로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나 혹은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연준이나 긴축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길 거란 얘기네요. 네. 뭐 터진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을 알고 거기 있죠. 때문에 그리고 금융 불안의 리스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 이상의 금리를 시장이 감당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란 금융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금융 시스템이 이 금리 이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뭐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이미 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얘는 똥이네. 그럼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이상의 금리를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님 의견에는 이 해결 방법을 네. 매스를 대는 방식하고 시간에 태우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쪽을 선택할 거라고 정치적으로는 늘 시간을 태우는 방식으로 생각을 태운다. 매스는 정치인이 아니면은 매스를 사실 낼 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시간에 태운다라고 그러면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한 거 아닌가요? 투자자들한테는 네. 시간을 태웠을 때 네. 기본 전제는 네. 정치인들이 혹은 관료들이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리할 수 있다는 가정은. 아니 금리를 못 올린다는 얘기는 예. 그러면 혹시 문 팀장님은 예. 7월에 FOMC에서도 금리 안 올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죠. 뭐야? 다만 그건 올리지만 전체 총 유동성은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 이제 본원 통화에서의 네네. 지준을 얘기하는데 네. 이 유동성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횡보하면서. 그러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얘만 유지가 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지금 그거거든요. 메스를 두고 누가 나타날까봐. 그러면 갑자기 또 우리가 예상 안 했었던 경로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메스만 안 들고 오면 어찌 보면 저는 약간 투자자들이 그 감독 당국 위에서 지금 활동할 것 같은데. 원래 연준에 대항하지 말아라는 속담도 있지만 사실 지금 금리를 팔을 들킨 거잖아요. 금리를 인하가 가까웠을 때는 네. 시장이 먼저 앞서가서 그러니까요. 연준을 믿지 않고 연준과 싸우게 됩니다. 팀장님이 좀 의견이 바뀌었다는 건 그런 부분을 감지하셨다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유동성이 당국 입장에서 그런 당국은 이제 정부일 수도 있고 중앙은행일 수도 있고 당국 입장에서 유동성을 조금 풀어내는 쪽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왜냐하면 관리 가능한 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의외로 위험자산 시장에 나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 늘어나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적어도 줄지는 그렇겠죠. 않게 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게 한다. 여기서 줄어드는 순간 이제 물이 끓듯이 뭔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럼 자산 시장은 주식이나 부동산 둘 다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만 저는 이제 부동산도 올해 중으로는 제가 반등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올해 중으로 반등이에요. 네네. 올해 중으로? 네, 올해 중으로 반등이에요. 올해 중에 반등이라는 거는 잠깐 데드캣 바운스 아닌 다시 가는 반등? 제가 데드캣 바운스나 뭐 일시적 반등 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시간이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기를 찍어요. 내년 초까지는 반등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 부동산만. 아. 주식은 뭐 저희가 저희가 신문 보니까 저희 회사 타겟 코스트 타겟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네, 제일 높으시니까. 3천으로 3천. 뭐 연말까지? 네, 3천 뭐 3천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 3천. 그 팀장님의 뜻입니까? 저희 뜻입니다. 네, 그렇죠. 아 그래요? 강하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동안에 그 비율을 목표 지수를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제일 이제 저는 궁금했었던 게 7, 8월 달에 이 롤링에 대한 고민을 해왔었는데. 그 우려가 지금 많이 걷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잠깐 이제 그림이 나올래나 모르겠는데 그림을 잠깐 띄워줘 보이시면은 지금 미국 물가가 보시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3%까지. 근데 우리는 YOY 물가를 많이 보시는데 사실 저는 MOM을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들 YOY를 보니까 네네네. 근데 YOY 물가가 다음 달에 무조건 반등합니다. 네. 아무리 물가가 다음 달에 늦게는 아주 물가가 낮아져도 무조건 반등하게 돼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달보다 YOY 를 높아질 보니까.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OM을 봐야 되는 게 맞지만 네네네. 사실 이 기저 효과라는 게 YOY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MOM이 꾸준히 떨어지는 건 분명해요. 해도 이게 기저 효과나 일종의 기술적인 숫자 때문에 모두들 YOY를 보니까 다음 달에는 발표되는 게 MOM이 아무리 낮게 나와도 무조건 올라가요. 놀랄까요? 그거 보고? 놀랄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숫자 나오면 놀래요? 네. 그게 자본시장의 특징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3.0이다. 네.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3.0이 막상 나오면 놀란다. 놀래요. 그리고 이쪽은 특히 그러는 게 네. 왜냐하면은 뭐 주식은 약간 다르지만 채권이나 중앙은행의 발언은 경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야 지금 연준의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대. 다음 얘기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월이 다음 달에 보니까 물가가 지금 3%였는데 다음 달에 뭐 3.2가 나왔어. 근데 그게 뭐 물가 높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나와요 숫자가. 뭐 한 3.2, 3.2. 그러면 물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르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의 생각은 야, 물가가 굉장히 끈적끈적하다. 잘 안 떨어진다. 그 자산 시장이나 주가 지수 위치에 따라서도 반응이 좀 달라지겠네요. 너무 이렇게 좀 미리 앞서가서 기대감이 올라가 만약에 있으면 있어서 야 이제 물가 떨어진다고 이미 다 반영했는데 네네. 그렇게 나오면 더 충격이 클 수가 있죠. 네, 다음 달이 7월, 8월이죠. 그 정도가 좀 8월 달. 고민이 되는 정도다. 네, 그게 좀 저는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MOM을 봐. 근데 MOM은 떨어지고 있었어. 근데 YOY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반등한 거야. 라면 나는 싸졌을 때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정반대로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랐네. 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나 미리 팔아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근데 물가가 결국은 이제 우리 금리를 결정하는데 제일 큰 영향을 주긴 할 거 아닙니까? 1번이죠. 일본이죠. 네. 그러면 물가가 그렇게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 계속 세게 나오면 예.
연준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싫지만 아니고 좋죠. 아, 좋지만요. 네, 좋지만. 아, 좋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싶어합니다. 아, 편향이 있어요. 금리 그래요? 인상 편향이 있어요. 아, 근데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예요? 네. 사실 갑자기 또 안정되던 물가가 튀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폭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 다 뜯어보고 뭐가 문제다라는 것들을 이제 누군가 주장을 하기 시작할 거죠. 텐데 이제 그럴 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사람들은 YOY로 이미 충격을 받았고 이제 세부 항목을 뜯어보시는 분들은 네네. 이 충격을 받은 거에 대한 계속 반론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늘 이 반론이 수세예요. 아, 수세고 안 먹혀. 왜냐면 우리가 혓바닥이 길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자기가 좀 수세에 있을 때 설명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메시지 하나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물가 반등. 이게 그냥 헤드라인으로 떠버리는 거죠. 그냥 그때부터 깜짝 놀라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어떤 액션을 내가 취할 거냐가 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음 달의 핵심이 될 수가 있죠. 네. 세부 항목으로 보면은 어떤 게 영향을 좀 더 세부 항목은 지금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은요. 이거는 제가 보는 MOM이에요. YOY 아니에요. 네네. 방금 보여드린 게 YOY고 지금 보여드린 건 MOM을 각 세부 항목별로 쪼개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거비랑 주거비하고 서비스. 주거비도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서비스 물가. 네. 제일 중요한 건 둘 중에서 서비스. 주거비 제외 서비스. 진한 녹색이죠. 네네. 자, 진한 녹색의 막대기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그렇네요. 왜 주거비를 제외하냐면 주거비는 실제 신규 렌트비를 1년 후행해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 주거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연준은 주거비가 끈적끈적해서 우린 계속 금리 올릴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네네. 앞으로 저 연두색이 꾸준히 막대기가 지금 쪼그라들었죠. 이미 3월부터 네네네. 네, 쪼그라들 거고 앞으로 계속 뭐 올라온 속도대로 쪼그라들 거예요. 우린 이미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제가 걱정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저 진한 녹색. 진한 녹색이 쪼그라들고 있죠. 네네. 저게 의미가 커요.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들의 물가. 소비에 대한 압력이에요. 아. 그러니까 물가를 인상시킬 수 있는 압력. 실질 물가에 영향을 가장 크게 가장 준다는 큰 거죠. 예. 근데 되게 쪼그라들고 많이- 있죠. 네, 되게 많이 쪼그라들어요. 그 얘기는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압력이 즉 수요에 대한 소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저게 왜냐면 렌트비는 너무 후행하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네. 사실 어쩌면 걔보다 더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왜냐면 에너지가 거의 월간 변동성을 거의 대부분 차지해요. 그렇군요. 지금 회색이죠, 연한 회색. 네. 연한 회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 결정하죠. 물론 큰 흐름에서는 이제 그냥 똔똔인데 사실은 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혹시 유가를 뭐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유가요? 네, 원유 사실 시장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새 안 잘 계시죠? 안 계시죠. 80불에서 85불, 그러니까 70에서 85불 사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주장을 하는 제가 그쪽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프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IB들과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글로벌 IB들은 네. 원유 시장이 좀 이상한데 작년부터 원래 원유 애널리스트들은 원래 롱 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직업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롱 편향이 원래 있는 걸 감안해도 지금 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올릴 거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게 더 크고 공급은 감산에 의해서 줄어들 거니까 네. 유가가 오를 거다라고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한 90% 이상입니다. 그렇겠죠. 네. 반면에 원유 트레이더들은 근데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동안. 물론 지금 최근에 약간 반등했어요. 근데 유가가 그렇게 작년부터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과 그러니까 원유 애널리스트와 마켓 트레이더 간의 전망이 이렇게 어긋난 적이 흔치 않습니다. 일관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완전히 지금 오히려 원유 시장에는 숏 포지션이 막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유 애널리스트는 똑같아요. 연말까지 계속 유가가 수급이 타이트하다. 그래서 유가가 뭐 목표치는 좀 낮추긴 했는데 적어도 85불 이상으로 뭐 100불 주장하시던 분도 약간 낮추긴 했지만 네. 뭐 그 정도 갈 거다 다시. 그게 주요 원유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고 뭐 사우디의 전망이기도 하고 오펙의 전망이기도 하고 그런데 트레이더들은 계속 슈치고 있어요. 본 트레이더들이 전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중국을
과연 계산했는가? 중국. 중국의 경기가 예.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거를 트레이더들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상반기에.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트레이더들이 맞췄고요. 예. 다만 이제 상반기 애널리스트들이 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회수매 일격을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야, 중국이 지금 부양책한다. 이거 그리고 이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시차가 시차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드러날 거야. 안 돼. 안 돼. 예. 그렇게 한국모함이 한 번에 방향트리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 정프로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제가 온유 뉴스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약간 걸리는 뉴스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러시아가 원래 감산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로는 감산한다고 맨날 얘기해. 그렇죠. 러시아는. 근데 상식적으로 감산하겠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달에 그 러시아는 산유량을 발표 안 해요. 네. 그래서 러시아 항구에서 출발하는 선박을 다 세요. 그래서 역산하거든요. 근데 역산했을 때 작년 2월부터 전쟁이죠. 네.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는 감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줄였군요. 출항 배수가 줄었어. 아하. 아직 원인을 몰라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십시오. 중국으로의 파이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진짜요? 아, 여러분. 몰랐습니다. 아, 여기서 이걸 줬대가 네. 하나 얻어가네요. 네. 아유. 저도 그거는 몰랐네요. 네. 파이프가 완성돼서 파이프로 옮긴다. 네. 한번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기름과 가스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뭐 두 분 다 이미 그렇죠. 알고 계시지 뭐 않겠습니까? 중국으로 많이 가고 네. 있습니다. 네, 이제 파이프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이제 60불의 상한선이 있는데 그 음. 상한선을 상한선이 그동안은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거든요. 잘 지켜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가를 안정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 이 물가에 있어서는 이 유가가 러시아산 원유의 수급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네. 통화 정책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일 관심사인 예. 주식 시장은 네. 일단은 7, 8 뭐 멀리까지 우리가 전망하기는 좀 쉽지 않더라도 하여튼 7, 8월 혹은 뭐 9월 정도까지는 유동성이 줄어서 좀 시장이 약간 아래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고.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유지 내지는 약간 위쪽을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 있는 상황이고 다만 변수는 올해 3월 SVB 사태나 네. 우리나라의 PF 사태가 혹시라도 터지게 되면 터지면 주가가 급속히 얼어붙는다. 아니 오르죠. 올라요? 그럼요. 터지면 오른다고요? 그럼요. 그 푸니까? 네. SV 3월달에 SVB 망했잖아요. 아, 주가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달리는군요. 네. 물론 잠깐 뭐 하루 정도 잠깐 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경기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편이고 특히 금융 불안 가능성이 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네. 모순처럼 보이지만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팀장님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하면 예. 사실 그동안에 여러 시장의 위기 신호라는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을 예.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많은 전략가분들은 환율을 예. 조금 더 많이 중시를 했는데 네네. 오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오히려 환율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금리도 상당히 중요한 트리거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될 수 생각도 좀 있죠. 들거든요.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좀 금리가 불안정해지면 예. 이거 조만간 또 뭔 일 터지나 하는 이런 생각. 금리가 뭐 3.5 이상이 있거나 미국 기준으로는 5%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하나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제가 뭐 전에 그림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환율은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치면 더 이상 안 오릅니다.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경기가 환율의 선행이에요. 하하. 그러면 환율은 더 이상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환율이 떨어지면 네. 외국인이 들어오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렇죠. 이제는 뭐 수급상으로도 좋은 거예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라 월가에서 가장 지금 유행인 트레이드,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고 있는 트레이드가 달러 스마일 트레이드입니다. 달러 스마일. 달러 스마일 트레이드라는 양극단으로 가는 방향에. 가운데 있는 방향. 가운데 이제 예. 그 점진적인 달러 약세. 약세죠. 예, 달러 약세. 오케이. 그 가운데 그러니까 달러 스마일에서의 달러 약세라는 건 뭐냐면 달러가 스마일을 그린다.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달러가 그렇죠. 웃어. 그럼 왜 우냐? 미국 경제가 너무 좋거나
미국 경제가 완전 망하거나 그렇죠. 이러면 달러가 강세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미국 경제가 고만고만할 때 지금처럼 고만고만한데 물가까지 떨어지네? 와 이건 골디락스야. 골디락스. 골디락스에서는 약달러 되죠. 신흥국 통화 강세가 되겠죠. 실제 지금 네. 그러고 있죠. 그러면 신흥국 주식 좋죠. 그럼 미국 밖을 찾기 시작을 한다는 찾기 시작하겠죠. 거잖아요. 신흥국 베팅 해야 되겠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그렇게 엄청난 자금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움직이는 그것이 거군요. 일본이 움직이는 거고 한국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큰 네, 그림. 네. 미국의 소비자들이 예, 이제 저축해 놓은 돈을 거의 다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쓸 돈이 좀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래서 기업이 생산해낸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한다. 예, 실적이 나빠진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역시 정프로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유동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최신 이론을 최신 이론 아니고 그냥 저의 소설이에요. 네. 제 소설. 저는 돈을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구분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돈을 쓴다. 인플레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정부가 돈을 쓰면 예. 오겠죠. 그런데 왜 금융위기 때는 안 왔죠? 금융위기 때 인플레 안 왔어요 그때는. 안 왔습니다. 돈을 썼는데 엄청. 엄청 썼죠. 어, 구제금융하고 막 엄청 났어요. 그때. 그 돈은 금융권에서만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핵심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부가 돈을 네. 뿌렸는데 네. 이게 일반 국민, 특히 저소득층, 돌질 않았어. 정프로님처럼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으로 짜장면을 5그릇 먹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네. 돈을 주잖아요. 그럼 그 돈을 바로 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맨날 힘드니까 바로 쓴단 말이에요. 이건 인플레를 일으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즉 앞으로 전 소비 별로 안 좋게 보여요. 미국 소비 특히 네. 미국 소비.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정부의 지원금이 다 끊겼거든요. 네. 더불어서 이제 학자금 대출이 9월부터 상환을 받게 되면 네. 엄청난 소비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소매주들이 조금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주식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축도 이미 저소득층은 다 썼고요. 그 돈 저소득층이 정부에서 이제 미국은 4인 가족 기준으로 거의 4천만 원 가까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뭐 아이패드 사겠죠? 아이폰 사겠죠? 네. 차 사겠죠? 그럼 그 돈 어디로 가요? 테슬라한테 가죠? 네. 애플한테 가죠? 기업들한테 가죠? 네. 그럼 그 돈은 결국 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데가 없으면 안 하죠. 네. 그냥 갖고만 있어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주죠. 네. 그럼 주주들은 다 부자잖아요. 네. 자, 그럼 그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하죠? 까먹고 빵 사 먹나요? 또 투자해. 또 투자합니다. 네. 그럼 인플레가 안 옵니다. 그 안에서만 계속 커지는 네. 자산 시장만 커지는 거고. 자산만 오릅니다. 그럼 인플레가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기존 경제학은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존 경제학을 구분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구분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똑같은 돈이어도 인플레를 오게 하는 돈이 있고 안 오게 하는 돈이 있고 똑같은 돈이어도 기업 실적을 좋게 하는 돈이 있고 주가를 오르게 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할 때 네. 그럼 최근에 왜 주가가 오르냐. 말씀하신 대로 소비가 줄었잖아요. 왜 주가 올라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그 돈들이 다 부자들한테 갔잖아요. 부자들은 빵 안 사 먹는단 말이에요. 뭐 사요? 주식을 사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하하. 오늘 소름 돋는 내용이에요. 저도 최근에 네. 그 나와서 그 방송을 할 때 그래서 저도 탈성장 얘기를 이제 하기 예,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GDP로 계산하는 거하고는 예.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제 다르네요. 얘기했는데 지금 비슷한 말씀을 오늘 또 팀장님께서 주식의 해주신 것 같아요. 밸류를 계산할 때 반드시 그 유동성 그리고 그 유동성을 반드시 다 계산하면 안 되고 그 유동성이 부자에게 가 있냐 기업에게 가 있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 있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 있으면 인플레가 옵니다. 오늘 내용 재밌었습니다. 네. 역시 팀장님. 네. You are the best입니다. 그런가요? 너무 네.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는 무섭습니다.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데.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냥 이 시간 자체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자체를 우리 즐기자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럼 조금 더 홀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너무 들썩들썩하지 마시고. 네. 돈 빌려서 투자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지 그 마십시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그 같고 정도는 그냥 아니고요. 있는 걸 지금 막 팔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뭐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약간 그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반쯤 덜어낼까 생각했는데 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홍철 팀장님 역시 오늘도 저희의 기대 이상. 네. 항상 우리 팀장님께서는 출연하실 때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좀 실적이 좋은 반응, 서프라이즈예요. 네, 좋은 반응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조만간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